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역사 추리극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티칸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단 한 장의 편지가 어떻게 700년 전 잊혀진 역사의 비밀을 풀어내는지 그야말로 영화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바티칸의 비밀 문서고, 그리고 저 멀리 유라시아를 호령하던 몽골 황제, 마지막으로 700년 전 한반도에 있었던 왕조, 이 셋 사이에 대체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테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열어보죠.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 바로 교황이 보낸 한 통의 편지입니다. 이겁니다. 렉스 코리코룸. 정말 낯선 라틴어죠? 이게 바로 그 700년 전 교황의 편지에서 발견된 모든 비밀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렉스 코리크오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라틴어로 고려인들의 국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엄청난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아니, 14세기 유럽의 교황이 대체 왜 저 멀리 한반도에 있는 왕에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것도 고려라는 나라의 왕을 정확히 지칭하면서 말이죠. 이 편지 마치 사건 파일처럼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보낸 사람 교황 요한 22세, 받는 사람 고려의 충수광, 날짜는 1333년 7월 18일. 그리고 이게 발견된 곳이 바로 바티칸의 비밀 문서고입니다. 편지를 보낸 이유는 고려 왕이 자기 나라를 방문한 기독교인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맙다고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기로는 당시 고려는 막강한 몽골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황한테 독립된 국가의 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알고 있던 고려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교황이 고려를 왕국으로 인정했다는 건 당시 고려가 세계 속에서 아주 독특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고려는 그냥 몽골에 정복당한 식민지 같은 곳이 아니었어요. 오른쪽을 보세요. 부마국, 그러니까 사위의 나라라는 아주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덕분에 나라 이름도 영토도 심지어 왕의 자리까지 그대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국의 일부가 아니라 엄연한 독립국가로 대우받았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이름만 지킨 게 아닙니다. 실제로 원나라 제국 안에서 고려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고려 왕들은 아예 제국의 수도에 가서 살다시피 했고 충렬왕처럼 쿠빌라이 칸의 딸과 결혼하면서 황실의 일원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1330년대에는 고려 출신인 기황후가 원나라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최고의 실력자가 되잖아요. 이건 뭐 단순한 제후국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림이 좀 맞춰지시죠? 고려는 독립적인 국가였고 교황청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멀리 떨어진 두 세계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당시 세계의 중심 제국의 교차로에 있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프랑스에 있는 교황이 어떻게 한반도에 있는 왕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편지를 보낼 생각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해답은요, 딱 한 군데, 바로 이 도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칸발리크입니다. 칸의 도시라는 뜻이죠. 거대한 몽골 제국의 심장이자 수도였고 동서양의 모든 길이 통하는 그야말로 문명의 교차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도시, 베이징입니다. 이 칸발리크라는 도시에는 정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몽골의 대카는 물론이고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고려의 왕과 관리들, 그리고 저 멀리 유럽에서 온 상인, 바로 그 유명한 마르코폴로 같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바티칸에서 파견한 교황의 사절단까지 와 있었어요. 바로 여기, 이 글로벌 허브에서 교황청과 고려의 연결고리가 딱 하고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고려는 당시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연결고리 뒤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바로 세상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술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황의 편지는 고려가 어떤 나라였는지 그 위상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당시 고려는 어쩌면 세계사 전체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 기술을 이미 완성한 상태였거든요. 이게 바로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기록을 보면요. 고려는 이미 1234년에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책을 금속 활자로 찍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비록 책 자체는 사라졌지만요. 그리고 1377년에는 지금도 남아있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인 직지를 만들어냅니다. 유럽의 구텐베르크보다 훨씬 전의 일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1377년 고려가 직지를 인쇄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유럽에서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인쇄한 건 1455년경이에요. 무려 78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당시 고려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혁신이 가능했던 데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한 단단한 금속 활자. 둘째, 금속의 먹이 잘 묻도록 세계 최초로 개발한 유성 잉크.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찍어낼 수 있었던 최고급 종이 바로 고려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완벽한 인쇄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가설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비밀 운반책 가설인데요. 기억나세요? 칸발리크의 교황의 사절단이 와 있었다고 했잖아요. 만약 그들이 고려의 이 엄청난 인쇄 기술을 직접 봤다면,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 그 DNA를 유럽으로 다시 가져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그들이 바로 동양의 기술을 서양으로 전파한 비밀 운반책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영화 같지 않나요?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교황의 편지에서 시작해서 고려의 국제적 주의, 칸발리크에서의 만남,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인쇄술까지 이 모든 단서들을 모아서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교황의 편지는 단순히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구나 하는 정도의 문서가 아닙니다. 이건 14세기 고려가 몽골의 그림자에 가려진 힘없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인정받는 주권 국가였고, 심지어 시대를 앞서간 기술 선진국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증거인 셈이죠. 어떤 연구 자료에서는 이 편지를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교황의 편지는 고려가 국가라는 이름의 타임캡슐을 성공적으로 지켜냈음을 보여주는 박제된 훈장이다. 와,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 7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도착한 훈장의 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편지 한 통에 우리가 알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렇게 완전히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 역사 기록 어딘가에 숨어서 우리의 연결된 과거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700년 전 바티칸에서 고려의 국왕 앞으로 보내진 비밀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외교 편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어쩌면 거대한 역사의 퍼즐을 푸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였거든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1275년에 있었던 마르코 폴로의 여정, 이게 어떻게 무려 60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서 교황이 머나먼 고려의 왕에게 보내는 비밀 편지로 이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교황은 왜 고려의 국왕을 라틴어로 렉스 코리코룸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이름 안에 사실상 모든 비밀이 다 숨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동양과 서양을 잇는 거대한 문명의 고속도로가 뻥 뚫리던 바로 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자, 1275년 마르코 폴로가 쿠비라이 칸에게 교황의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흐르죠. 60년쯤 뒤인 1330년대에 원나라 안에서 고려의 힘이 정말 막강해져요. 그리고 마침내 1333년 바티칸에서 고려로 편지가 출발합니다. 바로 이 60년간의 연결고리,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르코 폴로의 여정을 그냥 개인적인 탐험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몽골 제국의 황제 쿠빌라이 칸이 먼저 로마 교황한테 우리한테 기독교 학자 100명이랑 성유 좀 보내주시오 하고 요청하면서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식적인 외교 임무였던 거죠. 교황 그레고리오 10세가 이 요청에 응답하면서 폴로 일행을 보낸 거고요. 바로 이 순간이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이 편지 한 통이 오고 간 게 그냥 외교적인 행사를 넘어서 유럽과 아시아를 직접 연결하는 거대한 문명의 고속도로를 뻥 뚫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지식, 문화, 그리고 어쩌면 세계사를 바꿀 엄청난 기술까지
이 길을 따라서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을 60년 뒤로 점프해 볼게요. 장소는 원나라의 심장부 대도입니다. 당시 모든 길이 통한다고 했던 그야말로 권력의 교차로였죠. 이 대도라는 도시는요, 바로 오늘날의 베이징입니다. 당시 몽골어로는 칸의 도시라는 뜻으로 칸발리크라고 불렸는데 이게 마르코 폴로 덕분에 유럽에도 이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죠. 당시 세계의 모든 문명이 모여들던 뭐랄까 거대한 용광로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1330년대 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인 대도의 권력 중심에 다름 아닌 고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왼쪽에 보이는 분이 원나라 황제의 사위 신분으로 대도에 자주 머물렀던 고려의 충숭왕이고요. 오른쪽은 너무는 잘 아시는 훗날 원나라 황실을 쥐락펴락했던 기황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교황은 왜 그 많고 많은 몽골 제국의 지배자들 중에서 하필이면 딱 집어서 고려의 국왕에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고려 국왕은 그냥 몽골에 속한 제후가 아니었어요. 세계 최강국의 사위, 즉 부마라는 아주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몽골의 한 지방이 아니라 엄연히 독립된 왕국을 다스리는 군주로 인정받고 있었죠. 교황청 입장에서는 동방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기 위해서 반드시 손을 잡아야 할 핵심 인물, 바로 키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바티칸에서 출발한 한 통의 편지가 드넓은 대륙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향합니다. 1333년 무려 8,000km를 날아온 이 메시지는 그냥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세계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릴 수도 있었던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있었죠.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려인들의 왕에게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보여준 당신의 호의와 친절에 감사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교황 요한 22세가 보낸 편지인데 굉장히 정중하고 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 렉스 코리코름이라는 칭호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고려인들의 왕. 이건 당시 서구 문명의 중심이었던 교황청이 고려를 원나라에 그냥 속한 나라가 아니라 고유한 민족을 다스리는 독립된 주권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반박할 수 없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죠. 이 편지가 단순히 외교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걸 넘어서요. 어쩌면 기술의 비밀 운반이라는 훨씬 더 엄청난 역사를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고려는 기록상으로 이미 1234년에 금속 활자 인쇄를 시작했어요.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는 1377년에 나왔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유럽의 구텐바르크 성서보다 무려 200년 이상이나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밀 운반이라는 가설이 나옵니다. 교황의 편지를 들고 온 사절단이 고려의 충수광을 만났을 때 과연 그들은 뭘 봤을까요?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발명품이었던 금속 활자, 또 금속에 착 달라붙는 유성먹, 그리고 비단처럼 희고 질기다고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고려 종이까지. 이건 당시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기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열었던 그 문명의 고속도로가 교황의 사절단을 통해서 고려의 인쇄술이라는 혁명의 씨앗을 유럽으로 비밀리에 운반했던 건 아닐까요? 700년 전에 이 편지 한 통은 고려가 당시 세계 문명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워지지 않는 역사적 화석인 셈입니다. 바티칸하고 중세 한국.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근데 이 둘을 잇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점입니다. 무려 700년 전의 일인데 이 둘을 연결하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발견됐거든요.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수세기 동안 온갖 비밀을 간직해온 곳, 바로 바티판 비밀 기록 보관소인데요. 정말 상상만 해도 대단하죠? 바로 이곳, 먼지가 켜켜이 쌓인 그 수많은 기록들 사이에서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문서 하나가 발견된 겁니다.
이게 그냥 아마 이랬을 것이다 하는 그런 추측이나 가설이 아니에요. 이건 물증입니다, 물증. 한반도의 고려가 저 멀리 서구 세계의 중심, 그 심장부와 직접 소통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죠. 자, 편지의 핵심 내용을 한번 볼까요? 보낸 사람은 교황 요한 22세, 때는 1333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받는 사람이죠. 렉스 코리코룸. 이게 라틴어로 고려인들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700년도 더 된 옛날에 교황이 고려 왕한테 직접 편지를 보냈다? 와, 이거 하나만으로도 진짜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편지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교황의 목소리가 정말 생생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려 국왕이여, 그대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보여준 친절과 환대에 깊은 감사를 표하노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처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는 뉘앙스라는 거죠. 잘 부탁합니다가 아니라 그동안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잖아요. 이미 관계가 있었다는 뜻이죠.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렉스 코리코룸, 고려인들의 왕이라는 이 구체적인 호칭이에요. 그냥 저 멀리 동쪽에 있는 어떤 나라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교황청 입장에서 고려는 안개 속에 쌓인 신비의 나라가 아니라 실체가 분명하고 또 소통이 가능한 어엿한 하나의 왕국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700년 전에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체 어떻게 그 먼 거리를 편지가 오고 갈 수 있었을까요? 자, 편지가 있다는 건 확인했으니까 이제부턴 그 편지가 유라시아 대륙을 건너온 방법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그 해답의 열쇠는 놀랍게도 몽골 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쓰이기 무려 60년 전부터 몽골은 이미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역사상 가장 거대한 네트워크를 쫙 깔아놓고 있었거든요.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333년에 이 편지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무려 60년에 걸쳐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일종의 외교적인 빌드업이 있었던 겁니다. 보세요. 1266년에 쿠빌라이 칸이 먼저 학자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된 이 교류가 마르코폴로를 거쳐서 마침내 1333년 교황과 고려 왕의 다이렉트 소통으로 이어진 거죠. 당시에 쿠빌라이 칸은 스케일이 정말 컸어요. 학자 100명 보내주시오. 이렇게 대담하게 요청했죠. 교황은 그 정도는 아니었고 고등교육을 받은 수사 2명을 보내긴 했지만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에요. 공식적인 편지와 선물을 들려보냈다는 거. 이게 바로 동서양의 최고 권력이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튼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걸 두고 학자들이 문명의 초고속도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말 딱 맞는 표현이죠? 몽골 제국이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네트워크 덕분에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거의 하나의 생활권처럼 연결된 거예요. 사람이나 물건만 오간 게 아닙니다. 지식, 기술, 새로운 생각들이 이 고속도로를 타고 정말 상상도 못할 속도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퍼져나간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집니다. 이 정치적인 연결, 이 고속도로가 아주 놀라운 기술적인 가능성으로 이어지거든요. 한번 따라와 보시죠. 이 문명 고속도로 위로 대체 뭐가 오고 갔을까요? 여기서 역사학자들이 정말 눈을 반짝이며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혹시 고려 최고의 발명품,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술도 이 길을 타고 서양으로 간 거 아닐까 하는 거죠. 물론 이건 아직 가설 단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아주 그럴싸해요. 자, 첫째,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 즉지가 이미 고려에 있었다는 거. 팩트죠. 둘째, 교황의 편지가 보여주듯이 기술이 건너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열려 있었다는 거. 이것도 팩트입니다. 이 두 가지 팩트가 딱 만나니까 그럼 구텐베르크보다 훨씬 전에 고려 기술이 서양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는데? 하는 정말 흥미진진한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발견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이 편지 한 장이 가지는 더 큰 그림, 그 거시적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죠.
왜냐하면 과거에 동서양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게 그냥 머릿속 이론이 아니라 이렇게 손에 잡히는 실체였다는 걸 증명하는 유형의 증거니까요. 네. 딱 하나, 이 편지, 단 한 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겁니다. 고려는 유라시아 대륙 저편에 동떨어진 외로운 왕국이 아니었다는 거. 당대의 글로벌 네트워크 안에서 어엿하게 소통하고 또 인정받고 있던 당당한 구성원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편지 한 장은요, 우리가 알던 역사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게 만드는 거죠. 고려를 세계사의 변방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동서문명을 잇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아주 중요한 교점, 요즘 말로 하면 허브나 노드의 위치에 딱 갖다 놓는 겁니다. 고려는 세계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플레이어였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 편지 한 통이 700년 만에 이런 엄청난 진실을 보여줬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역사라는 게 사실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먼 진 쌓인 기록 보관소 어딘가에서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지 않으세요?